안녕하세요. 오늘은 누드 관례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비판이 제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여성을, 여성의 벗은 몸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 특정한 관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관례를 따라서 화가는 그리고 관례를 따라서 관람자는 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야지만 벗은 여성을 보는 것에 대한 당혹감, 부끄러움, 어떤 그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 이런 거를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면, 실제로 19세기 정도가 되면 누드 누구를 위해서 그리는가, 이 관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예술가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작품은 마네가 1863년에 그린 올랭피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왜 유명한지 몰라도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어디서 한 번씩 보긴 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작품은 63년에 제작이 되어서 1865년에 살롱에 제출됩니다. 네, 입선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19세기 중반 정도가 되면 이미 이제 그 예술가들을 후원하던 귀족이 적어도 프랑스에서는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 귀족이 하던 일을 부르주아가 대신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예술가를 후원하는 일은 부르주아들이 보기에 전혀 돈이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걸 왜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술가들을 후원해서 그들이 창작에 힘쓰도록 하는 대신에 예술가들이 직접 작업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작품을 사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고, 적어도 미술가들은 열심히 그려서 작품을 팔지 못하면 작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들은 이름과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특히 부르주아에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당시로서는 살롱전밖에 없었다는 거죠. 살롱전은 17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아카데미 설립 이후에 처음에는 아카데미에서 작업하는 작가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던 것이 18세기를 거치면서 귀족들뿐 아니라 대중적인 인기도 얻게 되어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디드로 같은 사람은 실제로 살롱 전시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는 일종의 비평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롱전이라고 하면 해마다 반드시 열리는 미술가들의 작품을 공개하는 굉장히 큰 장으로 이해가 됐는데, 이 살롱전이 아니라면 젊은 화가들은 자신의 작품과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전무하다시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살롱전에 그림을 걸겠다고 거기에 사활을 걸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장소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작품을 걸겠다고 하는 화가와 작품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정말 19세기 중반이 되면 살롱을 열기 전에 미술가들이 작품을 보내면 그걸 심사자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된 작품만 살롱에 전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올랭피아가 입선이 됐어요. 돼서 살롱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의 반응은 심사위원들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본 일반 대중들, 특히 부르주아들의 반응은 완전히 적대 그 자체였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신문에 이런 만평이 실립니다. 여기 보면 올랭피아가 완전히 희화화되어 있고, 이 몸, 볼 것 없는 몸,
흙이기 때문에 꽃다발로 가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흑인 하녀가 이제 굉장히 익살맞게 그려져 있고 이 모든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고양이가 꼬리를 고추 세우고 있죠. 자, 원래 그림을 다시 보실까요? 자, 이런 그림을 완전히 희화화해서 그린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보면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좀 잘렸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대중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화난 상태 혹은 적대적인 태도 이런 것으로 점철되었는가? 자, 이 작품은 여성 누드 관례를 완전히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뒤에 설명을 써놨긴 하지만 그 설명들을 이제 미리 그림하고 이렇게 접목시켜서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관례는 뭐였어요? 이상화된 신체죠. 이상화된 신체를 하려고 하면 비율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리가 굉장히 길고 그러니까 기럭지가 일단 굉장히 길죠. 8등신 내진 9등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올랭피아는 얼굴을 보면 전형적인 미인의 얼굴은 아니에요. 보면 이 얼굴형이 약간 좀 넓죠. 계란형이 아니죠. 그렇게 보면 턱이 굉장히 이렇게 윤곽이 뚜렷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런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얼굴이 누가 봐도 와 미인이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면 다리가 우리가 아는 누드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고 신체가 덜 풍만해요. 그래서 별로 이상화된 신체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관례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었죠. 그죠? 혹시 이상화된 몸, 신체의 이데알을 보면서도 현실 속 여인을 떠올리게 될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은 여신의 이름을 붙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올랭피아는 여신의 이름이 아니라 당시에 그 실제로 매춘부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던 가명, 그러니까 이 올랭피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성매매 여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일단 이상화되지 않은 신체, 그 얘기는 현실 속 누군가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그린 거다. 그래서 이 여성은 현실 속 누군가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려졌고 그걸 마치 확인이라도 해줄 것처럼 성매매 여성들이 즐겨 사용하던 올랭피아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마네가 이제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아방가르드한 작업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던 그런 관례적인 미술과는 좀 어긋난 굉장히 누가 봐도 특이한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꽤나 유명했었어요. 그리고 마네의 모델을 서주는 여성도 유명했었어요. 그 여성이 이제 빅토린 므랑이라고 부르는 여성인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 이 여성은 바로 빅토린느였기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 속 여인을 현실 그대로 그리고 이름은 성매매 여성의 이름을 작품 제목으로 썼다. 이건 누드 관례를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사항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시선이었죠. 이 그림을 보면 실제로 이 그림은 그 오르스에 가면 걸려 있어요. 오르스 2층에 가면 만의 방이 있고 만의 방에 가면 굉장히 잘 보이는 곳에 딱하니 걸려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당황해요. 왜?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어머 이 누드는 좀 달라라고 느끼는 순간 그림 속의 올랭피아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느끼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지? 하고 눈싸움을 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맞게 되는데 이내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너 왜 벗은 여자의 몸을 허락도 없이 보고 있니? 라고 혼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는 내가 누드 그냥 봤었는데 쟤는 왜 보지 말라 그러고 보고 있는 나를 혼내는 것 같지? 라는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원래 시선을 옆으로 빼는 건 뭐였어요? 관람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벗은 여성의 아름다운 몸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시선을 빼거나 자는 것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근데 올랭피아는 굉장히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람자들이 저기 놀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그림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굉장한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그림을 볼 때는 나는 보는 주체, 그림은 보이는 대상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철저히 유지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보는 동안 나는 주체, 쟤는 대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림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그 순간 그림이 주체가 되고 내가 대상이 되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림에게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별로 달갑지 않은 느낌이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선의 문제도 당시 이 그림을 보았던 대부분의 관람자에겐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험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리는 손의 위치였죠. 자, 올랭피아를 보세요. 올랭피아는 한 손은 이제 이 침대 위에 쿠션을 놓고 여기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자면 받치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한 손은 몸을 받치기 위해서 이쪽을 누르고 있고, 나머지 한 손은 어디에 올려져 있어요? 여기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원래는 뭐예요? 한 손은 가슴을, 한 손은 음부를 자연스럽게 가리고 있는 게 관례인데, 이쪽은 한 손은 몸을 지지하고 있고 한 손은 음부를 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앞쪽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를 낳냐? 원래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누드를 보면 얼굴을 보고 가슴에 시선이 머물렀다가 배, 허벅지, 다리 쭉 타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음부에 머물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누드를 봤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드를 보면 이제 시선이 따라가는 방식인데, 근데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쭉 따라갔다가 음부에 머무르려고 하는 순간 이 손이 음부 앞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느낌이 뭐냐면, 어딜 볼라 그래, 보지 마,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매번 보던 방식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이 손이 뭘 봐? 너 뭘 볼라 그래? 웃기고 있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들도록 그림이 일부러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 그림이 관례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관례적 누드에 익숙한 많은 관람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그림의 제목하고 관련이 있어요. 올랭피아는 당시 성매매 여성들이 흔히 사용하던 가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실제로 알렉상드르 듀마 이런 사람의 소설을 봐도 올랭피아는 성매매 여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매매 여성을 작품 속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그게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9세기 중반에 이 성매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픈 사회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이건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르주아를 위선 덩어리로 볼 수 있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일단 그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보죠. 누가 성매매의 길로 들어서게 될까요? 부르주아의 딸들이? 그렇지 않겠죠. 그죠? 지극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 벌 수단을 찾지 못했을 때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죠. 그죠? 자, 그래서 성매매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건 대부분 다 도시 하층민,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게 쉬우냐면 이 노동자들이
도시로 일거리를 찾아 상경했을 때 혼자 오거나 아니면 짝과 함께 온다는 거죠. 혼자 상경한 사람도 일을 하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가 생기죠. 아이가 생기면 보통은 아빠 혼자 일하고 엄마가 돌볼 수 있으면, 당신은 그랬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공장들이 점점 많아지고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점점 도시로 올라옴에 따라서 집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값이 오릅니다. 집값이 오르면 물가가 덩달아 올라요. 그러면 이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우고 살기 위해서는 둘 다 나가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활이 유지가 돼요. 그럼 이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 방치됩니다. 그래서 옆방에 있는 아이들과 이쪽 방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한 건물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몰려다니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언니 오빠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거리를 쏘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동냥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이 성매매 산업과 관련된 쪽에서 제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성매매를 하게 되는 일이 허다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보통 성매매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일반적인 루트인데, 사실은 성매매라고 하는 거는 공급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수요는 누가 성을 매수할까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성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부르주아 남성들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특히 이 올랭피아는 일반적인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고급 매춘부를 그린 그림입니다. 고급 매춘부라고 하는 건 이미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해야지 이 여성의 성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매수자들은 전부 다 부르주아 남성들이라는 거죠. 근데 부르주아는 그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부르짖는 윤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면하고 성실할 것.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대가로 부를 얻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돌려 말하면 니들은 니들의 일에 성실 근면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사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고 가정에 충실해야, 그래야 하느님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부를 주신다. 자, 성매매, 이게 가정에 충실한 남성이 할 일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매매의 문제는 부르주아의 윤리를 남들에겐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내로남불인 거죠.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걸 극도로 꺼려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성매매를 한다, 성매매 산업과 관련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걸 밝히는 순간 굉장히 위선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히 숨기고 싶어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 성매매와 관련돼서는 이 여성분이 고객님 한 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적어도 두세 명의 고객님이 있어야 이 분이 뭔가를 제대로 이제 살면서 자신의 사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어떻게 옮아왔는지 경로를 알 수는 없지만 성병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옮아와서 이 여성이 성병에 감염이 되면 이 여성은 다른 고객님께로 옮기고, 다른 고객님들은 그들의 아내에게 옮기고, 그들의 아내는 그들의 애인에게 또 옮기고, 이게 막 일파만파 난리가 나요. 그래서 19세기의 파리, 성병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성병이라고 하는 걸 문제 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걸 스스로 밝히는 꼴이 됐기 때문에 그 또한 말을 못하고 쉬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 성병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낫는데요. 약도 굉장히 독한 걸 써야 되고,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화가 나니까 결국 누군가를 탓해야만 하는데 탓할 사람을 성매매 여성들로 설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거죠. 실제 자료를 보면 성매매 여성들을 가리켜서 하수구 같은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매춘, 그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그다음 이 성매매 여성의 존재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걸 드러내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들은 이걸 다 숨기고 싶었는데 마네가 이걸 관례적 누드를 비판하기 위한 소재로 가지고 오면서 부르주아들의 심기를 굉장히 건드리게 되는 거죠. 혹자는 이름이 올랭피아지만 이게 성매매 여성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네는 맞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여성의 장신구들, 뭐 금팔찌라거나 이게 목에 한 초커, 이런 게 특히 초커는 당시에 이제 고급 매춘부들이 즐겨하던 그런 장신구였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제 빼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슬리퍼예요. 실내에서 신는 이 슬리퍼는 당시에 고급 매춘부들의 전형적인 어떤 소유물처럼 여겨졌는데 지금 이 올랭피아는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죠. 심지어 옷은 안 입었는데 이 장신구들은 다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액세서리들 때문에 이 여성은 아무리 봐도 이게 성매매 여성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뒤에 흑인 하녀가 꽃다발을 들고 있죠. 그죠? 이게 뭐냐? 이 흑인 하녀의 존재는 뭐냐? 당신 이 흑인을 하녀, 노예 이런 걸로 쓰는 거는 서구 사회에서 일반화된 일이었어요. 근데 미국하고 달리 유럽에서는 흑인 여성을 하녀로 쓰는 경우는 되게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누가 쓰느냐? 고급 매춘부가 쓴다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일을 하고 늦게 자잖아요. 늦게 자고 스스로 이제 단장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도와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매매 일에 종사하다 보면 같은 계급의 여성들조차 이 여성들을 돕기를 꺼려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도와줄 누군가는 흑인이 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하녀가 있다라는 건 이미 이 여성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침대가 막 헝클어져 있고 이 여성이 옷을 제대로 챙겨 입지 않은 걸로 보아 아마도 아침일 거고, 아침부터 꽃다발을 든 하녀가 등장해서 아시아시 꽃다발이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다 짐작할 수 있는 그거라는 거죠. 어젯밤 서비스를 받고 간 고객님께서 매우 흡족해하며 아씨에게 꽃을 보냈어요.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누구나 다 이건 부인하기 힘든 성매매 관련인데? 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게 일부러 이 작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그 종지부라고 해야 되나? 그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검은 고양이의 이미지입니다. 도상학에서 고양이, 특히 검은 고양이는 불신의 아이콘입니다. 이 검은 고양이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직, 성실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다는 거죠. 여성이 등장했고 고양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이 여성은 불륜하고 관련된 여성이고,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그림은 실제 성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나면 이제 보통 살롱에는 주말에 이제 부부 동반으로 그림을 보러 많이 오는데, 부르주아 부부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고 실제로 막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들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만평이 일간지에 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 나온 거는 방금 설명했던 1번, 2번 관례를 얘가 어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 이게 성매매, 매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들 굉장히 불편해할 수밖에 없고 극도의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시선의 문제, 그죠? 시선, 우리를 쏘아보는 이 눈빛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 네 번째, 손. 손은 아니 너 나를 왜 그렇게 봐? 그죠? 우리가 흔히 여성 누드는 시각적 쾌락 혹은 관음증적 시선 이런 거의 대상으로 봤는데 올랭피아는 그걸 원천봉쇄하는 손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람자들이 정말 너무너무 불편하게 이 그림을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 그림은 뭔가를 보고 베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 되게 닮았죠? 되게 닮았죠? 그죠? 여기 보면 주인공인 여성이 침대 위에 길게 누워 있고 여기 올랭피아가 좀 상체를 더 세우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누워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커튼이 뚝 떨어지는 것도 거의 흡사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뒷 공간이 있고 창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선이 쑥 빠지도록 그려져 있고 여기 보면 뒷 공간에 하녀가 2명인데 반해서 여긴 뒷 공간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2명의 하녀 대신에 흑인 한 사람의 하녀로 대체가 됐고요. 여기 강아지가 조용히 자고 있는데 여기는 고양이가 뭔가 이렇게 막 꼬리를 고추 세우고 불편하게 있어요. 차이는 그 정도인데 거의 비슷하게 그려졌죠. 그죠? 실제로 마네는 과거 거장의 작품을 열심히 연구했고 올랭피아는 티치아노, 이 오얼 지오르지오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티치아노의 그림인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티치아노가 그린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보고서 따라 그렸습니다. 왜 따라 그렸는가? 그것까지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수업에서 필요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빼고요. 자, 사실 이제 이 그림 설명을 좀 해야겠죠, 그죠? 왜 베꼈는지, 이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그림인지.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합니다. 당시 이 마네 올랭피아를 보고 막 사람들이 욕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따라 그렸잖아. 이게 뭐야? 라고 비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기도 이 여성의 시선이 되게 묘하죠. 묘하지 않나요? 이 여성은 실제로 시선 관리를 어기고 있죠. 보통은 이쪽으로 빼든지 눈을 감고 있든지 이렇게 그리는 게 관례적인 누드인데 이 그림에서 이 비너스는 지금 우리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둘이 같은데 시선의 느낌이 달라요. 올랭피아는 정말 쏘아보고 있는데 반해서 이 비너스는 굉장히 유혹적인 느낌으로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이리 가까이 올래?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티치아노는 이런 그림을 왜 그렸는가? 무슨 누드가 이렇게 섹시해? 이런 느낌이죠. 사실 이 부분은 이 그림에 대한 연구가 훨씬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나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연구는 실제로 20세기 말에 그 프랑스의 미술사학자인 다니엘 아라스에 의해서 밝혀진 건데요. 이 그림은 일반적인 누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누드냐? 사실은 누군가가 주문을 해서 제작된,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의 목적은 뭐냐? 이 그림의 목적은 사실은 이 그림은 여기 이제 하녀가 함을 이렇게 열어서 뭔가를 찾고 있는데 이 함 뚜껑 안쪽에 붙어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함 뚜껑 안쪽에 뭔 그림이? 자, 이 함은 그냥 함이 아니고요. 보통 그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이 결혼을 할 때 신부들이 지참금을 넣어서
가는 그런 함이었대요. 물론 지참금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품들도 이 함 안에 넣어서 가지고 가겠죠. 그죠? 자, 근데 함 안에 무슨 그림을 뚜껑에 붙이느냐? 이게 당시로서는 그냥 이제 사람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 함 뚜껑 안쪽에다 그림을 붙이는 게 되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해요. 왜? 지참금을 챙겨가는 거는 대부분 다 귀족의 딸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귀족의 딸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당시 귀족들 사이에 풍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도 보면 왜 막 걔네 사랑에 빠지는 게 14살 막 이렇잖아요. 실제로 그 나이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로서는 걱정이 많죠. 특히 딸 가진 부모는 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딸들이 그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대를 이을 후계자를 낳아야 해요. 대를 이을 후계자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서 초야를 잘 치러야만 하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내 딸이 후계자를 잘 낳아서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이제 딸을 가진 부모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걱정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위를 이제 흥분시켜서 신혼 첫날 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장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딸의 지참금이 들어있는 함 뚜껑 안쪽에 붙여서 결혼을 시키는 게 풍습 아닌 풍습이었다라는 걸 이제 다니엘 아라스가 밝혀낸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그림은 어떻게 해요? 사위를 불끈 달아오르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유혹적인 자태로 비너스를 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너스는 다른 누드 관례랑 조금 다르게 그려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이 신부의 부모는 걱정이 되죠. 이걸 보고 너무 달아올라서 내 딸 말고 딴 데 가서도 헛짓거리를 하면 어떡하나 경고를 합니다. 이게 강아지예요. 강아지는 뭐다? 신뢰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내 딸한테 충실해라 라는 경고로 강아지를 그린 거죠. 근데 경고를 세게 주면 이제 중요한 목적을 달성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강아지는 자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그림의 목적은 다릅니다. 이 그림은 딸 내외가 신혼 초야를 잘 치르도록 하기 위한 게 이 그림의 목적이고요. 이건 뭐다? 첫 번째, 내용적으로는 관례 누드를, 그러니까 누드의 관례를 비판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위선적인 부르주아의 행태를 지적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그려진 듯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옳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두 그림, 예, 차이가 아까 잠깐 지나갔죠. 근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고요? 강아지가 고양이로 바뀌어 있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죠. 그 다음 얘기는 뭐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손의 위치랑 또 관련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커튼의 수직선, 그죠? 그 다음에 이 침대의 이 수평선, 그리고 이 여성의 몸이 만들어내는 선들 이렇게 쭉 연결하면 이쯤이 선들이 만나는 점이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여성의 음부에 자연스럽게 쏠리도록 만드는 장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올랭피아는 커튼이 만들어내는 수직선을 오른쪽으로 비껴가도록 만듭니다. 선을 아무리 그어도 올랭피아의 음부에서 이 선들이 만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실제 마네가 생각했던 거는 누드 관례를 비판하려는 목적이 더 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첫 번째는
누드 관리를 비판하기 위함이지만 두 번째는 부르주아 남성들의 기만적 태도 그리고 천박함 이런 걸 비판하는 것이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작된 그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누드 관례를 비판하고 이 누드를 시각적으로 소비했던 주 계층인 부르주아 남성들이 얼마나 웃기는 족속들인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제작했다라고 하면 이 그림은 사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성을 벗겨서 여성의 벗은 몸을 그리는데 그거 진짜 누구를 위한 거냐? 정말 신체의 이데아를 보고 우리 모두가 다 훌륭한 신체를 갖자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신체의 이데아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 아래 벗은 여성을 그려서 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혹은 그 어떤 그 굉장히 음탕한 욕구를 담아낸 그런 관음증적 시선의 대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부르주아들이 그걸 잘 즐기고 쉽게 소비하기 위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실제로 이 그림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했으면 사실은 누드가 더 이상 그려지지 않아야 어떻게 보면 이제 만해의 문제의식에 이제 적절하게 부응하는 방식이 됐을 텐데 과연 그랬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올림피아가 1863년에 그려져서 1865년에 대중에게 공개가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그림은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 그려진 그림이죠. 그죠? 자, 이 그림은 쥀 레옹 쉐롬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제목이 로마 노예시장이에요. 잘 보시면 로마 노예시장에서 실제로 노예가 거래되는 한 장면을 그린 것처럼 보이는데 딱히 또 그게 아니죠. 그죠? 이건 역사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지금 상품으로 나와 있는 이 소녀가 사실은 전형적인 여성 누드 관례에 맞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일단 얼굴은 안 보이지만 이 신체가 정말 이상적인 신체인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완벽한 몸을 균형과 비례가 잘 갖춰진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여성이고 그리고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사실은 로마 노예시장을 그린 거다라고 하는 건 이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의 이름을 쓸 필요도 없이 이 여성은 현실 속 여성이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관례, 시선. 뒤로 돌아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성의 눈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이 여성 앞에서 본다고 해도 좀 얼굴을 가린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시선을 마주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네 번째는 손의 위치죠. 가슴과 음부를 적절히 가리고 있는가? 근데 우린 뒷모습을 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앞쪽에 있는 이 지금 남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특정한 상황이죠. 노예 시장이잖아요. 상품으로 나와 있는 거고 노예를 고르는 방식은 뭐예요? 건강한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건강한 신체임을 확인하려고 하면 몸을 가리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실제로 노예를 살 때 그 말이나 소를 사는 거랑 똑같은 방식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빨 이런 거 살펴보고 이렇게 항문 이런 거 지저분한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그랬다고 하니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아야 하는 게 노예시장의 룰이라고 하면 이 여성은 가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여성은 모든 누드 관례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누드 관례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여성을 이 노예 소녀를 사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무대를 둘러싸고 이 소녀를 하나의 상품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공유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그 우리가 마트 가서 라면을 고르듯이 이 여성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이 아름다운 소녀 노예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마도 관음증적 시선, 그죠? 욕망이 가득 담긴 관음증적 시선으로 이 소녀의 몸을 마구마구 훑어대고 있을 텐데 우리는 어쩌라는 거죠? 우리는 마치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이 소녀의 몸을 마구마구 훑어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그림만 보자면 이게 누드 관리가 훨씬 더 세련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지 누드 관리가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1980년대까지 여성 누드를 그리는 작가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게 누드 관례가 사실은 뭘 은폐하기 위한 건지를 대놓고 희화화하면서 여성 누드를 작업하는 그런 작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림 속 소녀는 사실은 재산이 문제가 아니죠.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욕망을 담은 시각의 대상으로 남성들에게 던져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정말 잘 보여주는 거는 여전히 남성은 보는 주체, 여성은 보여지는 대상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철저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낸다라는 점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보자면 남성 주체, 여성 대상의 문제는 결국 남성, 여성. 남성은 정신, 여성은 신체, 남성은 형식. 뭐예요? 우리 처음 배웠던 그 폼의 문제죠. 그죠? 그죠? 그리고 여성은 머티리얼인 진료. 남성은 지성, 여성은 감각. 마지막으로 남성은 문화 혹은 문명, 여성은 자연 그 자체. 그래서 남성이 우월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성을 남성의 뜻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로마 노예시장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몰카 뭐 이런 걸로 여성을 찍어서 소비하는 방식하고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체만 달라지고 유통의 방식만 달라진 것이지 여성을 어떤 관음증적 시각의 대상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별로 변한 것이 없고 근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다른 건 지금은 그런 식으로 여성을 대상화하는 게 곤란한 일이다 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라는 데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여성의 이미지를 소비하면 안 된다라는 데 동의를 한다면 여성을 대상화해서 여성의 이미지를 마구마구 소비하는 그리고 그걸 돈벌이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일들은 조금씩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나이브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나이브한 이야기라는 거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우리 각각이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또 한번 나이브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누드 관련된 이야기의 마지막 성이라고 하는 게 예술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술과 성 사이의 관계 맺기 그리고 그것을 예술가들은 실제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